영국 정부가 만든 보고서 하나가 발표 직전에 취소됐습니다. 작성에는 MI5와 MI6가 참여했고 주제는 식량이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만든 보고서를 자기들이 막았을까요? 2026년 1월 22일 영국 정부 홈페이지에 14쪽짜리 문서 하나가 조용히 올라옵니다. 보도자료도 없었고 브리핑도 없었습니다. 그 14쪽에는 영국 안보의 결정적인 생태계 6곳이 지목돼 있었습니다. 아마존, 콩고, 북방림, 그리고 히말라야. 영국의 국가안보 문서에 히말라야 산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세상에 나왔는지 그 과정부터 보셔야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1년 넘게 국방 관련 공무원들 사이에서만 돌았습니다. 바깥에는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죠. 2025년 가을, 가디언 피오나 하비 기자가 이 문서의 존재를 처음 보도합니다. 원래는 공식 발표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취소됩니다. 총리실이 막았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환경 싱크탱크 그린 얼라이언스가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정부는 거절했죠. 거절 사유가 국가안보였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을 분석한 보고서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청구인은 재심을 요청합니다. 내부 재심 기한은 2026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청구인 본인도 될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월 22일 정부는 14쪽짜리 추격본을 조용히 올려버립니다. 보도자료도 브리핑도 없이요. 그 뒤로 영국 언론이 달라붙었습니다. 가디언은 후속 보도와 칼럼을 이어갔고 BBC는 합동정보위원회가 이 문서 작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컬럼니스트 조지 몬비어는 이 보고서가 너무 무섭고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는 게 너무 드러나서 어둠 속에 묻혔다고 썼습니다. 조금 전 그 6개의 생태계 다시 보시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전부 영국 밖입니다. 자기 나라 안보 보고서인데 자기 나라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남의 나라 숲과 산맥이 영국의 안보 문제가 됐는가? 그리고 왜 이걸 숨기려고 했는가? 문서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 주요 식량 생산지를 떠받치고 기후와 물, 날씨 순환에 영향을 주는 생태계, 이런 생태계가 영국 안보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모든 핵심 생태계가 붕괴 경로에 올라서 있다. 그리고 여기서 붕괴는 회복 불가능한 기능 상실을 뜻합니다. 시점도 못 박았습니다. 동남아 산호초와 북방림 같은 곳은 2030년부터 붕괴가 시작될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언론 보도로 알려진 내용은 더 나갑니다. 심각한 식량 부족이 5년 안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가격 급등, 이주, 정치 불안, 나아가 전쟁까지 연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콩고 열대 우림이 훼손되고 히말라야에서 발원하는 강이 마르면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동한다. 영국은 남아시아계 인구가 많아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정치는 더 양극화된다. 히말라야 수자원이 줄면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사이에 긴장이 거의 확실하게 높아진다는 판단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서에서 가장 오래 멈춰섰던 건 이 대목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판단 항목에 이런 취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식량 시스템과 공급망 회복력을 상당히 끌어올리지 않는 한 생태계 붕괴가 식량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을 부르는 상황에서 영국이 식량 안보를 유지할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지금의 식당과 가격 수준에서는 자국민을 먹일 만큼 생산할 수 없다는 것, 완전 작업을 하려면 소비자 가격의 상당한 상승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도 같은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정부 문서가 자기 나라의 식량 자립 불가능을 스스로 써놓은 겁니다. 발표가 왜 취소됐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죠. 이걸 공식 석상에서 읽는 순간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바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영국은 최소한 노력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돈을 쓰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돈을 아무리 써도 그게 어렵다는 게 좀 서글플 뿐이죠. 이제 아까 열어둔 질문입니다. 왜 아마존과 히말라야인가? 영국은 먹는 것의 40%를 수입합니다. 그중 4분의 1은 유럽에서 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게 남의 나라 농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물과 기후가 무너지면 내 나라 식탁이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논리입니다. 문제는 이 논리가 서류상 가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축약본이 공개되고 한 달 뒤 2026년 2월 말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힙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대부분의 뉴스가 유가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농업 쪽에서 더 큰 게 터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추산으로 전 세계 비료 계획의 3분의 1이 멈췄습니다. 월 300만에서 400만 톤이 시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 하필 걸프인가? 우리 채널에서도 한두 번 방송했었죠. 질소 비료는 천연가스로 만듭니다. 가스를 암모니아로 바꾸고 암모니아를 요소로 만듭니다. 걸프 지역은 값싼 가스가 대량으로 납니다. 그래서 세계 요소 수출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해협 하나를 지나갑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그래도 공급처를 돌릴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은 다릅니다. 물량이 배에 실린 채 물리적으로 갇혀 있었고요. 한동안요. 그게 결정적으로 북반구에서는 농사를 시작할 철이었습니다. 비료는 농사의 가장 중요한 투입재이자 입력값입니다. 입력값이 끊기면 그 영향은 올해가 아니라 다음 수확기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FAO는 이 비료 부족이 2026년 하반기와 27년 수확량 감소로 이어질 거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보고서가 종이 위에 적어둔 논리를 한 달 뒤 현실이 그대로 실행해 보인 겁니다. 여기까지 영국이 왜 식량을 국가안보로 부르기 시작했는지 바깥쪽 이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아직 안 꺼낸 조각이 두 개 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국은 지금 남의 나라 생태계를 걱정하는데 정작 자기 밭에서는 3년 사이에 2번 기록적인 흉작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이걸 안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두 번째는 이 보고서를 두고 영국 안에서 지금 격렬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전선이 우리가 예상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영국의 곡물 수확 기록은 1984년부터 있습니다. 그 40년 중 최악의 5해를 꼽으면 2020년, 24년, 25년, 그러니까 이 세 해가 이번 10년 안에 몰려 있습니다. 원인은 정반대였습니다. 2024년은 기록적으로 비가 많이 온 해고요. 2025년은 기록적으로 봄가뭄과 폭염이 심한 해였습니다. 한 방향으로 나빠진 게 아니라 진폭이 아주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해버린 거죠. 너무 비가 많이 왔다가 너무 가뭄이 심하다가 농민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최악의 조합입니다. 그럼 이 정도면은 정치 의제가 됐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왜일까요? 2022년 영국 곡물 부문 생산액이 10년 평균보다 8억 2천만 파운드, 20% 줄었습니다. 감소분의 거의 전부가 가격이 아니라 생산량 요인이었습니다. 흉작이 났는데 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영국은 국제 곡물 가격을 움직일 만큼 큰 생산국이 아니죠. 자기 나라가 흉작이어도 글로벌 시세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손실은 농가 한쪽에만 쌓이고요. 소비자들은 수입을 하게 되니까 영국의 상황이 어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년 사이 2번의 기록적 흉작이 조용히 지나간 겁니다. 다만 값에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 환경 싱크탱크 분석으로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기후 영향이 영국 가정의 식품비에 연 361파운드를 더 얹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6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폭염과 홍수만 따져도 2050년까지 영국 식품 가격이 34% 오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타격은 저소득 가구에 가장 크게 갑니다. 농가의 손실은 어떻게든 묻힐 수 있었겠지만 소비자의 지출은 조용히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첫 번째 전선은 땅입니다. 농지죠. 영국 정부는 자연회복, 나무 심기, 태양광, 주택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부 땅이 필요합니다. 한 전망 보고서는 정부의 토지 이용 기후 정책이 전부 이행되면 영국 농지의 거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농민연맹은 재야생화 목표를 두고 비합리적이고 달성 불가능하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식량 안보를 말하면서 농지를 줄이는 게 앞뒤가 맞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편 논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 국가 식량 전략에 인용된 수치를 보면은 영국 국토의 85%가 가축을 먹이는 데 쓰이는데 거기서 나오는 칼로리는 32%입니다. 반대로 작물을 심는 15%의 땅이 칼로리의 68%를 만듭니다. 즉 재야생화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토지 이용 방식 자체가 가장 큰 비효율이라는 주장인 거죠. 여기에 기후적 근거가 하나 더 붙습니다. 올해 5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는 대응하지 않으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우량 농지가 2050년까지 3분의 2 이상이 줄고 곡창인 펜스 지역의 홍수 위험이 16배로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건 진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습지와 토양을 되살리는 건 식량의 적이 아니라 홍수와 가뭄을 막는 방패다. 영국의 홍수 침수 지역은 전체 면적의 74%가 농지이고 가장 좋은 농지의 60%가 그 침수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잡아둘 땅을 잃으면 가장 먼저 잠기는 게 가장 좋은 밭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전선은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장 아픕니다. 7월 8일 영국 하원 환경감사위원회가 이 보고서를 두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영국은 이런 주제를 두고 청문회를 연다는 게 부럽기도 합니다. 한국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논의 자체가 잘 없죠. 의원들의 지적은 이랬습니다. 정부가 점을 잊지 못하고 있다. 국가를 기후안보의 위협이라고 하면서 해외 원조와 기후재원 예산은 깎고 있다. 녹색당 의원은 정부가 안보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그 예산을 깎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 쪽에서 보면 이 논쟁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영국 농가는 지금 100만 파운드가 넘는 농장에 매기는 상속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속가능 농업 인센티브, 줄여서 SFI라고 부르는 환경지원 제도는 접수가 중단되고 재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라면서 세금은 늘리고 적응을 도울 지원은 멈췄다. 세 번째 전선은 그 보고서 자체입니다. 의원들은 전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환경부 담당 장관의 답은 14쪽 축약본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농식품부라는 부서가 없습니다. 의원들의 반문은 이랬습니다. 그럼 정부의 대응이 충분한지 우리가 무엇으로 검증하느냐? 당연한 질문이겠죠. 인디펜던트지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정보기관 GCHQ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오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국가위험등록부에는 89개 항목이 올라 있는데 전염병부터 홍수까지 전부 급작스러운 위기다. 서서히 타들어가다가 순간 불붙는 위기는 거기에 담기지 않는다. 식량이 바로 그런 위기다. 그리고 왜 정부가 이걸 인정하기 어려운지도 같이 말했습니다. 서서히 타는 위기를 인정하는 건 그 불이 타는 동안 자기가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몰랐다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게 돼 있는데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흉작이 나도 가격으로 보존되지 않고 손실은 농가에만 쌓이고 소비자는 수입으로 가려지는 구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지난 몇 해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폭염으로 배추가 녹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과수 농사가 망가지고 값은 잠깐 올랐다가 수입 물량이 들어오면 내려갔습니다. 농가의 손실은 대체로 그대로 남았죠. 소비자의 기억은 몇 주 만에 사라집니다. 2024년 식량 자급률 47.9%, 전년 49.3%에서 내려왔습니다. 사료용을 포함하면 곡물 자급률은 21.6%, 밀은 1.5%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우리만큼 낮은 나라도 찾기 힘들 겁니다. 영국의 수입 의존도 40%를 보다 보면 오히려 부러울 정도죠. 저걸 왜 걱정하나 싶습니다. 바로 이웃에 EU까지 있고요. 우린 이웃에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실제보다 후하게 잡은 겁니다. 커피, 카카오, 설탕, 식용유, 칼로리 비중이 큰 이 품목들은 자급률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근데 곡물 자급률 통계 같은 거는 전혀 안 잡히죠. 국산이라 부르는 육류도 사료는 거의 전부 수입이고요. 세계 식량 안보 지수가 한국은 39위라고 하는데 일본은 6위, 중국은 25위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훨씬 더 위험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한번 겪었습니다. 2021년 요소수 사태 때요. 그때 배운 건 자급률이 아니라 집중도였습니다. 한 품목을 한 나라에서 대부분 들여오면 그 나라 정책 하나로 공급이 멈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직접 겪었잖아요. 지금 호르무즈에서 벌어지는 일은 같은 문제의 더 큰 판본입니다. 잠깐 번외 얘기로 우리나라가 채소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양파도 수입하고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 식품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은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채소가 대부분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거의 95% 이상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흉년이 들면은 우리나라의 물가 문제가 바로 일어나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농업 현실인 거죠. 식량 안보의 현실입니다. 영국은 그래도 정보기관까지 동원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저도 그렇게 정리하려다가 자료를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이야기가 또 보였습니다. 영국이 앞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국에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5년마다 국가 기후 리스크를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농업법에 따라 가지고 3년마다 식량 안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바깥에서 조언하는 기후변화위원회도 따로 있습니다. 즉 영국이 가진 건 진단을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반대로 영국이 가지 못한 건 그 진단에 따라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나오는 요구가 이겁니다. 에너지 위기 때는 입법을 했다. 구속력 있는 목표와 법정 의무를 만들었다. 식량도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6월에 총리가 사임하고 7월에 새 총리가 취임하는 정치 공백.
그 창을 노려 농민단체와 유통식품업체가 식량안보는 국가안보다라는 공개서한을 냈습니다. 지금 영국 기사가 쏟아지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안전해졌지만 영국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좀 약간 시끄러운 모양이더라고요. 법을 만들려면 자금률이 오른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아직 약합니다. 다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에 식량안보 보장법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2024년에 농정헌법이라 불리는 기본법을 25년 만에 개정하면서 평시와 유사시 식량안보를 명시했고 같은 해 식량 공급 곤란 사태 대책법을 따로 제정했습니다. 위기 징후가 확인되면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습니다. 미국은 원래 하원에서 법안 이름에 아예 국가안보를 넣은 농업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중국은 자금률이 80%가 넘는데 법을 만들었고 일본은 27%인데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인데 법 이름에 안보를 넣었습니다. 자금률이 낮아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금률이 높든 낮든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법으로 옮깁니다. 한국은 식량안보법 제정 논의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아직은 논의 단계이죠. 저도 본격화될지 안 될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책은 있습니다. 2022년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이 있었고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들지만요. 없는 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식량안보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국회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우리나라엔 전혀 없고요. 둘째, 그 평가를 정부 바깥에서 검증할 독립기구도 없습니다. 영국에는 최소한 이 둘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편한 문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를 약속드렸는데요. 어떤 나라가 식량을 국가안보로 다루기 시작했는지 그 신호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요. 진짜 신호는 세 가지죠. 첫째는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둘째, 그 평가를 정부 바깥의 독립기구가 검증하는가. 셋째, 결과를 공개하도록 강제돼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정부는 불편한 진실을 스스로 문서로 남기게 됩니다. 법정 진단이 있는 나라는 비료와 곡물 조달을 장기 계약으로 짭니다. 없는 나라는 가격이 뛸 때마다 현물로 삽니다. 같은 충격을 맞아도 치르는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건 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30년대에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된다면 그 비용을 실제로 치르는 건 지금의 20, 30대입니다. 지금 진단을 남겨두지 않으면 그때 따질 근거가 없습니다. 영국의 보고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넘게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돌았고 발표는 취소됐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가 거부됐고 14쪽 추격본만 조용히 영국 정부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7월 의원들이 전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숨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나라에서도 정부는 이렇게까지 숨기려 합니다. 장치가 없는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모르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거죠. 항상 위기는 닥친 후에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사람범위 식량과 기후에서 다루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주제였습니다. 기후변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글로벌 농업이 무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는 공급망도 다 막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한 때문에 막혀 있죠. 동쪽으로는 일본을 지나고 나면은 태평양 건너가지고 미국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채소의 거의 90% 이상을 중국 한 나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식당 물가가 바로 요동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문제에 아니면 다른 나라의 기후와 농업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위기가 발생했을 때 CNN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보게 될 거라고요. 식량 위기는 이미 벌어진 다음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지타 채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